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국내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7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기존 경제정책과 차별화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보완점이 필요할지 논의해봅니다. 또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의 공무원 부정수급과 코로나19의 폭염까지 겹치면서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 문제 등 한 주간 의미 있는 뉴스를 간추려봅니다. 세탁과 건조, 마침내 진정한 하나가 되다. 세탁 건조를 하나로 컨트롤하니까 세탁 건조 시간은 더 빨라지고 당신이 바라던 놀라운 세탁 건조를 해냅니다. 국내 최초 원바디 세탁 건조기 엘지트롬 워시타워. 자기야, 라면 어때? 라면? 이 시간에? 나 관리 중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신라면, 컵면. 슬기로운 컵면 생활. 맛있고 깔끔한 신라면, 컵면. 한없이 바라만 보던 대자연 속으로 체로키의 그랜드 체로키와 함께 떠나라. 체로키 패밀리 최대 20% 할인. 길고 긴 기다림을 혜택으로 보상받자. Cherokee Family Sale Jeep. Advice for newbie surfers. Make sure the wave's not too big and the wind is friendly enough. And then 내 앞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것. Ford Explorer. 안녕하세요.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좀 받고 싶은데. 얼마까지 됐는데요?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여태까지 다른 데 다 돌아다녔는데 안 됐어요. 사람이 눈을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느껴지잖아요. 그분들 보면서 꼭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5번 고객님은 3번 창구로 오십시오. 그들이 날뛰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 하지 말고. 우리 진짜 살 수 있을까요? 꼭 살아요. 같이 살자고. 꼭 살아남아야 한다. 유아인, 박신혜, 살아있다. 6월 24일 대개봉.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지급한 긴급 생계자금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 부당 수령에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대구 긴급 생계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43만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무원 그리고 사학, 군인연금 가입 대상자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등 3,900여 명이 25억 원가량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걸 모르는 가족들이 신청을 해서 빚어진 일이고 대부분 65% 정도는 환수 조치를 했고 지금도 환수 조치 중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 긴급 생계자금은 초기부터 지원 대상, 지원 시기를 두고 논란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지금 벌어진 이 문제를 두고 총리까지 언급을 하는 사태가 빚어졌어요. 예, 그렇죠. 이 긴급 생계자금은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시기부터 정말 까다롭고 엄격하다 이런 문제 제기도 많았고 네. 사실 대상자 선정이 정말 오래 걸린다, 여부를 듣지 못했다라는 민원이 언론사에도 정말 제보가 많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선별적 지원보다는 보편적 지원, 시민들에게 다 주는 게 더 낫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긴급 생계자금 예산이
150억 원 안 쓰고 남았다 이런 내용이 또 전해져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탁상 행정이 빚은 참사다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이 책임을 묻는 조치를 주문하면서 대구시 입장이 좀 곤혹스러워졌습니다. 네. 이 징계도 쉽지 않은데요. 시청 소속을 제외하면 구군 소속 공무원들은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네. 또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뭐 군인, 출자 출연기관 직원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 대구시가 징계할 뭐 권한이 없습니다. 네. 곤란해진 대구시가 민심 달래기용 아닌가 싶은 카드 한 장을 꺼냈어요.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0일에 코로나 극복 범시민 대책회의를 통해서 2차 긴급 생계 자금을 지급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구 긴급 생계 자금과 국가에서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시기가 7월 말 8월 말로 끝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라는데요. 네.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이 모든 시민들에게 뭐 골고루 지원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긴급 생계 자금이 해보지 않았던 일을 했던 것인 만큼 시행착오였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당시 각계에서 쏟아지는 지적을 좀 더 살피고 품었더라면 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네,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와 폭염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잔인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많이 더우셨죠? 네, 이번 여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폭염이 심할 것 같다는 예보도 있고요. 네. 이 주 초반에 대구와 경북 지역은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을 오르면서 네. 이 폭염을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 날씨가 쌀쌀하고 선선할 때야 마스크 쓰기 괜찮지만 네. 이 기온이 오르면서 마스크 쓰고 있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써왔던 KF80, 94와 같은 마스크가 너무 힘드니까 덴탈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보인다고 하던데 네. 그런데 저 덴탈 마스크를 막 쓸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죠? 이 보건용 마스크보다 얇아서 숨쉬기가 편한데요. 하지만 이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덴탈 마스크는 식약청에서 인증받은 비말 차단용으로 승인받은 제품이 아니고 네. 보통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이 많습니다. 네. 의약 외품인 이 치과용 마스크는 성능이 우수하지만 이 승인을 받지 않은 마스크는 필터가 아예 없거나 이 성능이 KF 마스크의 10%에서 20%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네. 이 구매를 하실 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도 이 의약 외품 승인을 받은 마스크를 사려고 했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공적 마스크가 처음 도입될 때처럼 이 공급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도 마스크지만 폭염이 걱정입니다. 네. 지금 폭염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무더위 쉼터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렇게 되면 폭염 취약계층에게 굉장히 안전과 위험성이 우려되는데요. 예, 그렇죠. 이 밀폐된 환경에서 냉방기기를 트는 이 무더위 쉼터는 거리 두기도 안 될 뿐더러 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 운영을 중단을 한 상태고요. 이 대구시는 물놀이장 그리고 쿨링포그를 비롯한 야외 시설뿐만 아니라 경로당과 복지관 등의 실내 무더위 쉼터를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폭염에 취약한 계층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예, 이 행정안전부는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라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야외 그늘을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대구시도 폭염 취약계층 1만여 가구에 냉풍기와 선풍기를 지원하고 이 재난도우미로 활용을 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뭐 냉풍기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뭐 냉매 같은 걸 바꿔줘야 네. 돼서 사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네. 시민단체들은 폭염 기간에 이 냉방 기기가 있는 그 숙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이런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은 그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파고든다는 것 우리 앞서서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염과 코로나 이중고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장치를 세심하게 마련해야겠습니다. 네, 코로나 예방과 우리가 예방하고 코로나에 따른 걸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우면 그 못지않게 위험하니까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어린이가 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신고를 한 아버지와 함께 사는 40대 동거 여성이 아이를 원래는 당초 높이 70cm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가 아이가 안에서 용변을 보자 조금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서 가두고 외출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7시간가량 갇혀 있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나왔는데 부검 결과 아이에게 방어음도 있었고요. 이 가방에서 탈출하려고 애썼을 때 생겼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상처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참 말이 안 나오는데요. 예. 창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남 창녕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아주 평범하지 않은 상태로 걷는 것을 한 시민이 발견을 해서 이 밥도 사 먹인 다음에 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병원에 입원을 하자마자 수혈을 받아야 할 정도로 빈혈이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당한 학대 내용이 잇따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천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고 다시 집으로 결국 갔지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창녕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주고 학대를 당한 것 같았는데 아이의 말에 따르면요. 네. 아무도 이웃 주민도 모르고 학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던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또 어리고 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많습니다. 이 통계를 좀 보면 아동학대 피해 아동 중 10명 중 8명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학대 건수를 보면요. 2016년에 8.5%, 2017년에 9.7%로 계속 재학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한 30개 정도 올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짝 관심에 그쳤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이 민법에 있는 친권자 징계권을 삭제를 해서 이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처벌 강화나 법제도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아동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돌아갈 곳이 집밖에 없는 구조를 좀 바꿔서 이 쉼터 같은 피해 아동 보호 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랑의 매는 옛말입니다. 이 어리고 약한 존재를 공격하는 이 폭력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는 어른들의 수유나 부속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이렇게 논란에 그치지 말고 법적 장치가 정말 구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편리함을 내세운 간편 결제 등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보안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바일 금융 어플리케이션 토스에 따르면 최근 고객 8명이 그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신도 모르게 900여만 원이 결제가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토스 웹 결제는 가입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결제 비밀번호가 있으면 온라인에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토스 측은 시스템 해킹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용해서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요즘 금융시장도 좀 개방이 되고 간편한 걸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참 좋은데요. 역시 그에 따르는 보안에 대한 문제, 우려는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간편 결제는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등 결제 수단을 등록한 뒤에 비밀번호로만 결제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간편 결제 일평균 이용 금액이 2017년에 655억 원에서 그리고 지난해는 1,745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커졌지만 금융당국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토스도 지난 2015년에 전자금융업자 신고를 한 뒤에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점이 이번 사건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반에 걸쳐서 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보안 위험을 점검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금융권에서는 이제 간편 결제 시장이 누가 더 쉽게 해서 누가 더 안전하게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이 간편 결제 특화된 보안 정책이나 추가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을 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손안의 금융인데요. 반비례하는 편리성과 보안성의 관계를 보완하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두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일궈내겠다는 겁니다. 한국판 뉴딜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기존 정책의 확장판에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을 분석해보고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풀어갈 타개책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병호 대구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에다가 기존의 한국 경제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게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오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정말 여러 가지 파도를 한꺼번에 맞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그 한국판 뉴딜에 관한 토론에 앞서서 한국 경제 상황, 현 상황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황 박사님부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그다음 여러 가지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까지 고려해서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해 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실물 경기는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아마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률에 관련된 부분이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뚜렷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작년 12월 정도에 우리나라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이제 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2.5%에서 3% 정도의 성장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2019년도 경제 성장률이 2% 정도였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는 그거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강했고요. 이로 인해서 2.5%에서 3% 사이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0.2%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수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국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수출, 특히 이제 경상수지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달 경상수지가 31.2억 달러 적자로 지금 전환이 되었거든요. 경상수지 적자는 2019년 4월에 경상수지 적자가 기록이 됐었는데 사실 그때는 얼마 안 됐었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1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31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그러니까 9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5월 달에는 물론 이제 적자 규모가 줄어들거나 아마 경상수지가 살짝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경제 지표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확실한 위기는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성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이제 위원님께서 뭐 자세한 거시적인 경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제 실물에 가깝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생산 측면에서 확실히 지금 큰 폭으로 생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내수 소비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이제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정말 감소세가 지속이 되는데 사실 약간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뭐 정책 금융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수출 역시 지금 큰 폭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반도체 쪽만은 조금 감소세가 둔화된다는 점은 좀 조금 우리에게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제조업 587개 그리고 비제조업 647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약 76% 이상이 됨으로써 정말 이 굉장히 힘든 여건이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보니까 전국적으로 섬유 제조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쪽에서는 아무래도 숙박 및 음식 업점들이 실제로 피해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피해 관련과 관련해서 이런 쪽에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우리 대구는 단장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그래도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았다고 하지만 우리 대구는 코로나로 입은 피해가 워낙 충격이 커서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들,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상당하지요?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구의 10대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 산업마다 각 기업들을 조금 샘플링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말하는 게 60% 이상 되고요. 특히 가장 심한 거는 매출이 1억에서 한 50억 되는 그런 아주 그 소기업들 경우에는 지금 피해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50% 이상 감소가 됐다는 업체들이 30% 이상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매출의 문제도 있을 테고 매출이 안 되면 당연히 생산할 활동이 위축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고용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뭐 추진하려고 하는 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의 사실의 핵심은 고용 유지를 또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용 안정성이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새로 뭐 취업도 안 되고 신규 채용은 물론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감소했고 고용 유지도 어렵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고용 관계되는 지표들을 보면 여전히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가장 좋은 지표로 읽히는데요. 황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제 개선세가 나타나지는 않고 계속 악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용 부분에 있어서 충격이 오는데 이 충격이 어느 계층에 집중되고 있느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이런 충격이 오히려 더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제 조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 정규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일용직이라든지 임시직이라든지 굉장히 취약한 그런 이제 고용 상태에 놓여 계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고용 충격이 훨씬 더 크게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분들의 가게가 흔들리고 생계가 흔들리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3월 취업자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전체 취업자 수에서 23만 명 정도가 지금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중에 거의 80%가 넘게 일용직 분들, 그다음에 임시직 분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런 고용 취약 계층에 이런 강력한 고용 충격이 오히려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느끼는 충격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고용에 대한 불안이 가중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고용 안정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죠? 네, 지금 뭐 대구가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황 박사님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이거든요. 뭐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여기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또 제조업과 관련되는 서비스도 곧 또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이제 자꾸만 위축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거꾸로 제조업과 관련되는 서비스업도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구는 지금 산업적으로 또 서비스를 제외하고 산업적으로 보면은 체감이 높은 게
의료기기 업체,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로봇 업계하고 섬유 업계 이런 업계들이 지금 체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와 대구 이 상황을 볼 때 경제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부분은 분명히 정부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여기다 건설을 잘못 넣게 되면은 좀 어떤 부분은 건설을 넣어버리면은 이제 굉장히 반감이 올 수도 있는데 네. 뭐 어쨌든 지금 건설도 그렇고 석유화학, 섬유는 석유화학 범주에 속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고용이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네. 주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이 이런 지금 불안한 고용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이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국판 뉴딜이라고 명명한 고용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이 정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이랄까 내용을 봤을 때 크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장님 먼저.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향은 비교적 잘 잡은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33년에 미국에 생긴 그 뉴딜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사실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00일 만에 만들어 놓은 아주 그 당시에 조잡했지만 그게 이제 가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유연성을 가지고 수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은 아예 포기하고 이래 가지고 어떤 사업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서 결국은 이제 뉴딜이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네.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방향은 잘 잡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예고편이 나왔지만 본 영화가 상영될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걱정하는 거는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후반기에 네. 들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걸 2025년까지 잡았어요. 네. 그래서 임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추진의 가능성이나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네. 이유는 어떻게 될까? 네. 이런 점에서 약간 걱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후반부에 한 번 더 살펴보죠. 네, 네. 홍 박사님 전체적으로 크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 안전망의 강화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고용 안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고용 안정이 지속적인 고용의 유지 플러스 그다음에 전직이라든지 혹은 실업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업 급여의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경제의 효율성을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있던 그 기업들도 계속해서 잘 돼야 되지만 조금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항상 고용이 불안해지는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네.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고용 안전망의 강화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정부가 어떤 신산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서는 곤란하죠. 어차피 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만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정비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향후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에는 디지털과 관련된 산업들의 육성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하고 정비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방향성 제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시한 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명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일단 이제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방향성인데요. 디지털 뉴딜, 그러니까 네. 디지털과 관련된 산업의 인프라를 충분히 깔겠다, 정비를 하겠다라는 네. 차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 요즘 환경에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정비해 나가겠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 뭐 이런 이제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네트워크 내지는 인공지능 이런 거는 이미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네.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구축하겠다라는 사업들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색 공간 생활 인프라 같은 다양한 그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겠다. 그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제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100대 유명 기업을 육성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그린 뉴딜의 주된 내용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예, 뭐 구체적인 게 나와봐야 정말 더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일단 제 생각으로는 투자 활성화 측면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부양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내수, 수출 이런 부분들 방안이 좀 다수 포함이 돼 있고 경제 활력하고 성장 제고에 기여할 것이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네. 집행부서가 할 수 있는 게 우선 투자. 이 재원은 걱정은 두 번째 치더라도 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정부의 투자는 활성화될 것이다. 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민간하고 1대1로 이제 해서 같이 발을 맞춰서 지금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과연 민간의 투자를 어떻게 딱 여하게 끌어들이느냐. 네. 이 부분이 걱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 투자 활성화 부분에는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 일자리 측면에서는 조금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뭐냐면 지금 청년 IT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랬지만 이게 혹시나 노인 일자리 같이 임시 방편에 그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IT 일자리라는 게 아까 우리 황 박사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트리트를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것들이 단순한 거는 처음에 게더링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할 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깊은 전문 지식이 필요 없지만 이걸 진짜 산업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게 생산성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좀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한데 네. 과연 10만 병 IT 양성한다는 것이 단기간 만에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AI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기는 입장입니다. 그건 네. 반드시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디지털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동화를 유도하고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무인화를 유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념하고 사실은 조금 상충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잘 타개하고 나갈 거냐.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도 있지만 이 그린 뉴딜을 가지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문제에서 저는 이게 과연 일자리 문제에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투자 활성화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나 네네네. 일자리 창출에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성단장님 말씀하셨는데 황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일단 송병호 단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원칙적으로 이제 같은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정부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혹은 그린 산업 육성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투자 활성화 민간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창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간 기업들에 의한 투자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 것이고요. 다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앞서 성 단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부의 그린 뉴딜 내지는 이제 그 디지털 뉴딜 이 자체만으로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일자리 창출은 정부 주도형보다는 민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형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일자리는 지금 이제 양적 측면도 있고 질적 측면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바라는 거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전문 지식과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충분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직업의 안정성도 높은 그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뉴딜 정책, 뉴딜 사업이나 혹은 그러니까 그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자리들은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는 그냥 양적 요건을 갖춘 일자리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간이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 인프라를 깔아주는 역할,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정도에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일자리는 양적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질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런 정책에 발맞춰서 어떤 준비를 해야지 시너지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단장님? 예, 사실은 이제 정말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그 작용으로 이게 플러스 작용으로 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시와 도가 우선 정책의 방향을 10대 이 중점 프로젝트들에 딱 맞춰가지고 거기와 뭐 어떤 면에서는 거기 국비 예산들을 많이 딸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대구 같으면은 의료 데이터들을 잘 모으고 그다음에 잘 활용해서 이거를 의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 경북 같으면은요 제조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생산성 향상이나 기타 새로운 산업 창출에 활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가 산단대게조입니다. 산단대게조는 다행스럽게도 경북도 되고 대구도 됐어요. 이 산단대게조 예상이 거의 1조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잘 활용하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시면 어느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산단대게조가 이제 어떤 내용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산단대게조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노후 산단들을 그 사회 SOC 이걸 노후 SOC들을 스마트 개조를 해가지고 스마트 제조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데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폐업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제조와 관련된 고급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복합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이렇게 해서 대구의 목표는 어떤 거냐면은 제조 공정 혁신 기반 기업 통해서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을 지원해서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하는 게 이게 지금 대구 쪽의 목표라면 경북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미래 융합의 신산업을 창출해 보겠다 하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여기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대게조 여기에
우리가 선정이 됐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47개로 다시 재편돼서 구성이 됩니다. 네. 그 47개 사업을 다시 또 응모를 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단에 선정된 산단들이 다시 한번 또 그 사업에 가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봐서 하는데 47개 사업들을 저희가 다 따내어서 대구 경북에 정말 스마트한 그리고 디지털화가 된 그런 여건을 만들어낸다면은 네. 좀 더 그 젊은 청년들의 유출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대개조라는 것도 아날로그 기반의 제조업에서 디지털 기반 시설 또는 디지털 기반의 사업들로 바꿔보겠다는 얘기군요. 네, 그게 핵심이죠. 일각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미 다 있던 얘기들인데 간판을 한국판 뉴딜로 갈아 달았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없다고 해서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 내지는 이미 그때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 필요성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었었고요. 정부 정책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포장이 좀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택트, 이전까지는 이제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제공 이렇게 불렀었는데 요즘 이제 많이 언택트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포장 방식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시도되었던 내용들이 대거 이번에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방향성 자체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장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없다 내지는 대표 사업이 없다라는 그런 방식의 이제 평가절하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갖춰낼 수 있을 것이냐 또 시장이 이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실행해낼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세부 방안의 마련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간판 바꿔들었다고 무조건 욕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게 방향이 맞다면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야지 이게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성 단장님 모두의 초안에 말씀을 하셨지만 걱정하시는 게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자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이번 이 안을 제시한 현 정권의 임기는 이제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까 걱정을 좀 하셨습니다. 과연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장돼서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걱정을 좀 하셨는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먼저 2023년까지 하겠다고는 3년짜리 33조에 집중을 하는 거가 중요하다. 앞에. 예. 이제 이게 다행스럽게 2023년까지 잘라가지고 33조로 했고 그 뒤에 이제 또 25년까지 나머지 45조가 또 들어가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33조도 집중을 한다 그러면 그 효과가 클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뭐 간판 바꿨다는 건 사실 맞습니다. 산단 대개조도 여기 들어가 있지만 이것도 갈아탄 거죠. 미국판 뉴딜도 알고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근데 이걸 얼마나 잘 실효성 있게 또 유연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느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실천에 더 우리가 몰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이런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황에 맞추어서 보자면 이런 점은 조금 설계한 내용에 부족하지 않나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시죠. 일단 현재 나온 한국판 뉴딜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판 뉴딜에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고용 안정을 보장한 고용 안정을 확대하는 쪽에 초점도 많이 맞춰져 있는데
고용 안정에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 의해서 주도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민간에 의해서 주도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많이 추가적으로 이제 창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 그게 그린 뉴딜이 됐든 혹은 디지털 뉴딜이 됐든 인프라 자체를 깔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업이 창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프라 제공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산업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기업들이 창업해서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 영업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산업 규제가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렵다, 내지는 창업을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따라서 산업 규제와 관련된 부분의 완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이런 인프라 확충 사업이 더 큰 결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만 관련 산업들에 대한 규제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연한 방식으로 바뀌어줘야 그러면 훨씬 더 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력 창출,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다가 상당 부분 여지를 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공 조건이라고 할까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돼주고 가계 활성화할 텐데 그 돈 다 어디서 만들 거냐는 게 지금 사실은 걱정이지 않습니까? 재정 건전성,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의지는 굉장히 높지만 최근에 보면은 1월에서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해가지고 8.7조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은 3차 추경 예산까지 합치면은 이 우리나라 전체 국가 부채가 840조가 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840조라는 거는 과거 2014년 500조 대에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요. 이 상태로 가다가 보면 2023년 가면 1000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1000조가 넘어가면 그게 대략 그 GDP 비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되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유럽의 EU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GDP 대비 비율이 60% 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직도 여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국가이면서 기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40% 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두 번째로는 특히 이 재정의 부담이 2018년도 이제 이 정권 들어서 지금 부채가 굉장히 늘고 있다. 이런 점을 제가 걱정을 하면서요. 저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럼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길래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나 할 때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아시겠지만 복지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이 이제 늘어나는 요 속도를 조금만 줄이고 이거를 산업 쪽 또는 이 뉴딜의 한국판 뉴딜에다가 조금 더 해서 이 전체적으로 국가 이 채무가 늘어나는 거를 조금 조정해 나가야 이래야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 박사님, 이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보자면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부채, 세수는 줄어들 텐데 늘어나는 부채 적자 규모 생각하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향후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을 해야겠죠. 앞서 성 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과연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건전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사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거든요. 이번에 3차 추경까지 실시가 되면 사실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로 봤을 때 42%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00%가 넘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지금 200%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OECD 평균을 보면 80%가 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 아니냐, 돈을 더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러한 부채 증가 속도, 사실 그 레벨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규모도 중요하지만 증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평균 지금 GDP 경제 성장률을 보면 3% 내외로 지금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3% 속도로 지금 계속해서 더 많이 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과거 5년 동안 정부 부채 비율, 정부 채무의 증가 속도를 보면 지금 10%가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로 돈을 벌고 있는데 빚은 10%로 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당장 향후 2년, 3년 정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국가 채무로 인해서 또 다른 종류의 위기가 발생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느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다른 여러 가지 논의 내지는 고민을 통해서 이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일정 수준에서 통제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앞으로 이 정책이 실행되거나 집행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한 말씀만. 첫 번째는 저는 우선 대통령 임기 내 실효성 있는 계획과 추진이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미래 산업의 쌀이 되는, 아까 제가 그것이 데이터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가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가 인프라를 정말 잘 갖춰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 경쟁력의 핵심은 정부가 아니다, 기업이다. 그래서 이 경쟁력이 핵심이 되는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기업을 잘 도와야 된다. 그리고 기업과 함께 인재도 핵심인데요. 그래서 인재를 위한 양성. 그래서 여기 지금 디지털 그 인재 양성 10만, 이거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물론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장기적으로 이걸 봐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국 교육, 과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건가? 대학 교육을 포함시키고 또 박사학위까지도 고려하면서 이 교육 시스템 전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정, 그리고 신성장 산업의 육성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를 추진하다 보면 항상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사안이 걸리게 되는데요. 바로 기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입니다. 이 기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신속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신산업 성장,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들이 나온다고 해서 물론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구조조정이 적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구조조정에 걸려있는 기업들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 자체는 제대로 된 방향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기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금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 굴뚝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영역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인 고민,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K방역이라고 하는 자랑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세계를 선도하는 표준처럼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새로운 모범이 될지 오늘 두 분 모시고 여러 가지 한국판 뉴딜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황세훈 박사님,
송병호 대구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님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동물도 학대하면 안 되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1979년 3월 스웨덴 의회는 아이들이 체벌을 포함해 어떤 모욕적인 대우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부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각에선 법이 통과되면 모든 부모가 범죄자가 되고 가정이 해체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부모들 인식을 바꾸려고 가정 식탁에 오르는 우유 폐기까지 체벌금지법을 알리는 만화를 싣고 홍보 캠페인을 벌여나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스웨덴의 자녀 체벌 비율은 90%에서 10%로 급감했습니다. 사랑의 매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훈육을 위한 사랑의 매가 용인되는 사회는 곧바로 보육과 교육기관에서 학대가 무의식적으로 되풀이될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시인 타고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품고 탄생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